안녕하세요. 저는 58세에 의사생활 청산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집안의 가장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마음은 편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결정하게 된 건 하나뿐인 아들과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소중한 사람이 제 품에서 떠났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이 우선시했었는데 막상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에 부딪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외식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제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어? 그래도 남들 보는 시선도 많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지. 당신은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 즐겁게 외식하는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자주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만큼은 그냥 딱딱한 얘기 말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일상적인 말들 있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물어보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쳐? 나는 말도 못해? 그래, 그럼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컨디션 조절은 잘하고 있지? 얼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구먼. 너 몸 네가 잘 간수해야 한다. 그것도 실력이야.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딱히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요즘 많이 피로하긴 해요.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약간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 그렇지. 너 저번에 봤을 때보다 살이 급격하게 찐 것 같다. 바로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은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야? 제발 잘 좀 하자.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았지만 그렇다고 운동도 없이 몸을 방치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잠깐의 시간을 내어 뜀박질이라도 했다면 크게 살이 찌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한심해 보였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체력이 좋지 않아 피곤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라며 외식하는 자리에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기대와 시선을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밉보이지 않기 위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버릇이 몸에 배어 제 아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살아오는 방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타인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건 언제나 좋은 거라고 아들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육아 방식이 천차만별이지만 저에게 아들은 어딜 내놔도 최고가 되는 걸 원했었어요. 그래서 반에서도 1등을 놓쳐본 적 없을 정도로 제 기대에 정말 많이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에 묵묵히 지켜보았네요. 아내는 이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다툼까지 일어났어요. 외식이 끝나고 아들은 또다시 공부하러 돌아갔고 아내와 단둘이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했지만 아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표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두 발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했고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
만날 때만큼은 그래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를 해주라고. 왜 말을 안 들어? 그런 게 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준비 단계잖아. 나중에 결과가 좋아서 검사가 되면 그때 좋은 말 해줘도 늦지 않아.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우성이 걔가 더 힘이 될 것 같아? 부담만 더 안겨주는 꼴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당신한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당신도 집에 소홀한 건 마찬가지잖아. 개인적으로 우성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 안 되잖아.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아들은 뒷전이면서 당신이 지금 엄마 노릇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알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전화나 문자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 가정이 화목해지고 싶으면 지금 하는 사업 당장 그만둬.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이제 우성이 앞날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은 내가 버는 걸로도 충분하잖아. 그 사업에 꼭 그렇게까지 매달려야 되겠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 사업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민을 가기 위해 모든 걸 준비 중이야.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미련도 받자 뭐해? 악착같이 벌어서 해외에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아내도 예전과 많이 변했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장에 대표를 떠나 한 가정의 엄마인데 아내 또한 자기 아들에게 전화 한 통 안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울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중에 다시 만나서 못했던 얘기 이어서 하자며 전화 받으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그 와중에 잘 도착했다는 아들의 문자 한 통에 핸드폰으로 시선이 향했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짧게 한 뒤 열심히 공부하라며 아들에게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왔었고 수술이 많이 잡혀 있던 터라 받지를 못하자 문자 하나를 남겨놨었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고 오한으로 인해 발열이 생겨 몸살 난 것 같다는 문자였고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약국에서 몸살약을 먹었지만 그게 호전되는 걸 느끼지 못해 연락했다며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잠시 들려도 되냐는 아들의 말에 몸살 가지고 엄살 떤다며 약 먹었으니 푹 쉬고 다음날도 몸 상태가 비슷하면 멀리까지 오지 말고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에 들리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긴 뒤 다음 수술을 위해 급하게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약 먹고 잠이 들었는지 답장이 없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던 도중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받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도착했다며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서둘러 차를 타고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도착을 하니 담당 의사는 충격적이게도 아들의 병명을 설명해 주면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오진한 거 아니냐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을 확인했었다며 갑작스럽게 신장이 망가지게 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담당 의사에게 아들의 몸 상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의사라고 밝히며 화를 내자 갑자기 아들을 진료한 의사가 얼굴을 붉히더니 화를 내면서 갑자기 멱살을 잡곤 막말을 퍼부으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그쪽이 의사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의사라는 양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의 몸 상태를 모를 수 있는 거지? 딱 봐도 이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왔었을 텐데 그걸 눈치 못 챘다고? 그쪽은 의사 자격 박탈돼야 할 사람이야. 딴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병원에 실려올 때까지 모를 수가 있는 거지? 신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인데 내가 만약 그쪽이었다면 지금 당장 의사 생활 때려치웠을 거야. 이 정도면 정말 자격 없다는 거 알고 있지? 담당 의사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 온몸이 퉁퉁 부은 채 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왜 이런 모습을 전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간이 지나자 힘겹게 눈을 뜬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차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목숨은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놈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할 하나뿐인 아들을 살피지도 않았으니 담당 의사의 말대로 저는 의사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뜬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지 자기는 괜찮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려고 좋지 않은 몸으로 저 때문에 애쓰는 모습에 결국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외식을 했을 때라도 아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저 아들 걱정보다 쓴소리만 했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 아들의 말에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아내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면서 제 멱살을 잡았네요. 그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며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전부 제 잘못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 의사면 뭐해? 제일 우선시해야 될 우리 아들 몸 상태 하나 확인 못하는데 당장 때려치워. 내 아들 잘못되기라도 해봐.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더니 이런 결과가 오고 나서 눈물 흘리면 뭐가 좋아져? 당신이 흘리는 눈물도 전부 가식 같아. 남들 시선만 생각하고 정작 자기 아들의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도 외식할 때 온갖 쓴소리는 다 해대더니만 이제 와서 아들 앞에서 오열하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신한테 우리 아들 맡기고 싶지도 않아. 빨리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러는 당신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떵떵거리는데? 나랑 당신이랑 다를 게 뭐야? 우성이한테 소홀했던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온 거야. 그동안 전화나 문자 한 통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나 나나 우성이 부모로 자격이 없는 건 똑같다고. 지금껏 사업한다고 우성이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도 없잖아. 둘 다 그만하세요. 지금 상황에 제가 두 분 싸우시는 모습까지 봐야만 하나요? 둘 다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은 도저히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하세요? 제가 죽다 살아났는데 끝까지 자기들 잘잘못 따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부모라는 게 너무 창피하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던 아들이 그것도 몸 상태 제일 안 좋을 때 저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쳤고 그 모습에 당황한 아내와 저는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 아들이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급하게 병실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아내와 병실에서 나와 정신을 차렸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꼭 고쳐주겠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를 진정시켜 주었네요. 그렇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아들을 옮기게 되었고 아들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며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신장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기증을 해줄 수 있는 공여자를 최대한 서둘러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쉽게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모든 건 절차가 있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기증 순서를 기다리며 괴로움의 연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아들의 몸 상태 또한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예민해진 성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겠다며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라도 힘들어하는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싶다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전화가 왔는지 눈물을 훔치며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아내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무작정 아들에게 신장을 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증을 할 수 있으면 아내보다 아빠로서 많이 부족했던 제가 해주는 게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통화를 끝내고 들어온 아내는 아들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내를 데리고 병실에서 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걸려오는 전화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아내의 변화되는 얼굴 표정과 함께 자리를 피해 통화하려는 모습이 의심스러워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지금 비상계단이야. 내가 저녁에 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보채면 누가 봐도 눈치채겠어.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 알았어. 오늘은 들어갈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보채.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출발하기 전에 전화할 테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숨죽여 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는 아내의 모습을 존경해 왔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힘들게 버티고 있던 정신력을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급하게 자리를 피해 아내와 대화를 하던 벤치에 앉아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아내를 보며 죽을 힘을 다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그냥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한 거라고 애써 넘어가려 했지만 저 몰래 통화를 끝내고 나온 아내의 얼굴 표정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일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며 그만 들어가 보라고 얘기한 순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당히 바쁜 척 시계를 쳐다보면서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번만이라도 뒤를 돌아봐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돌아봐 주지 않았고 가는 동안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비상계단에서 통화한 의문의 남자란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끝도 없는 의심은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신경 쓰이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을 돌봐줘야 하는 입장에서 몸이 하나이다 보니 저 대신 아내의 뒷조사를 해줄 수 있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였고 아내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 하나까지 전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예상한 대로 아내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저 몰래 살림까지 차린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저에게 표현하지 않던 사소한 감정까지 그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진과 영상 속에 아내는 제가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홀로 버티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남겨주었네요. 오늘 일이 많았나 봐.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받지도 않고. 일이 끝났으면 오는 길이라도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새삼스럽게 전화 타령이야. 내가 전화를 하든 말든 당신은 그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 오로지 일밖에 모를 정도로 나와 우리 아들은 등 돌렸으면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지 마. 적응 안 되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나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하루 동안 나에게 거쳐가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기나 해? 매일 피곤에 지쳐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은 든다고. 그런데도 내가 왜 악착같이 병원에 붙어있는 건데? 전부 당신이랑 우성이 때문이야. 그래도 아빠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뭐해? 결과를 봐봐. 당신이 말하는 건 전부 핑계일 뿐이야. 우성이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진정 아빠라고 생각했다면 가정에 이렇게 소홀히 하진 않았겠지.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당신은 그럼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해? 나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인 적이 있었어? 당신도 나한테 떳떳하지 못하잖아. 뭐라고? 내가 왜 당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처럼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봤어? 그래, 당신처럼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지. 나랑 우성이보다 사진 속에 있는 이 남자가 그렇게 좋았어? 열심히 뛰어다닐 정도로 이중생활하면서 나를 속이는 게 재미있었니?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둘이 살림 차린 지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더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길이 행복했니? 네가 그토록 아끼고 있는 우송이가 이 사실을 알면 엄청 좋아하겠네. 아내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의 사진과 자료들을 얼굴에 뿌렸고 자신과 바람 피운 남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증거물들을 보곤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우성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뒤돌아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닌 우성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말하지 말라고 다리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 앞에 상간남을 무릎 꿇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끔 만들라고 화를 냈어요. 이혼은 당연하게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저는 아내의 뺨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병원 전체가 웅성거릴 정도로 아내를 끌고 병원에서 내쫓았고 당장 상간남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 아들에게 모든 증거물들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자 허겁지겁 차를 타고 출발했네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홀로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자 다리가 풀려 휴식이 필요했고 조용한 곳이 필요해 잠시 차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괴로움에 연속된 시간들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기증자가 나오면 담당 수술을 하고 의사생활도 접으려고 했지만 거기까지 버티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졌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들에게 털어놓은 뒤 각자의 삶을 살자며 재차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받지 않았어요. 모든 걸 회피하려고만 생각한다는 자체가 용납되지 않아 아내를 용서해줄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나와 아들이 있는 병실로 걸음을 옮기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다급하게 저를 찾고 있던 이유는 공여자가 들어왔다며 서둘러 제 아들과 맞는지 검사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전화였어요. 예전과 다르게 의료 환경이 좋아진 만큼 혈액형이 불일치해도 이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웬만해서는 아들에게 기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병원에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곤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고 심각할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었어요.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실려왔다며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었어요. 이미 다른 담당 의사에게 배정된 아내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저를 급하게 부르고 있던 같은 담당 의사의 손짓에 일단 방향을 틀어 저 또한 수술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우선적으로 수적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조직 적합성 정도 그리고 혈액형 등의 기분에 따라 수술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기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여자의 적합성 검사를 서둘러 진행해야만 했어요. 만약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일치한다면 다른 수혜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건 시간 싸움이었고 최대한 상태가 좋을 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여자와 아들과의 조건이 맞는지 조사하기 위해 공여자를 확인한 순간 얼굴을 보고 온몸이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누워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와 바람피운 상간남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상간남을 설득시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오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네요. 힘겹게 정신을 차린 뒤 아들과 일치하는지 기본적인 검사를 끝낸 뒤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리 조사가 끝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간남은 기증을 하겠다는 희망 등록 절차가 접수 처리를 끝낸 상태였고 오래전에 등록을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당연했기에 상간남의 가족관계를 조사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는 아내의 전화번호 외에 딱히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던 도중 원장님이라는 이름 하나가 눈에 띄어 전화를 해보니 충격적이게도 상간남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아내도 고아원 출신이었고 예전에 몇 번 아내의 옛 추억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흔들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결과를 알려주었네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난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상간남과 마찬가지로 기증 희망 등록을 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웬만한 장기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남편으로서 기증을 수락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깊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내에게 제대로 된 변명도 듣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충격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상간남의 신장을 옮겨주고 싶지 않았고 기분 또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상간남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된 이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조직 검사 결과 상간남과 아들의 일치수가 99%였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제 아들이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혼란스러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고 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힘든 몸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세요. 괜히 저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들이라 죄송해요.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요즘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잠시 피곤해서 그런 것 뿐이야. 내일 신장 이식하게 될 거니까 안심하고 몸 관리 잘하고 있어. 수술은 아빠가 하는 게 아닌 다른 의사가 진행하게 될 거야. 아빠는 우리 아들 수술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강심장이 아니란다. 모든 게 좋아질 거니까 힘내고. 아빠는 환자가 많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마. 걱정스러워하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괜찮다는 얼굴 표정을 보이며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병실을 나왔습니다. 제정신으로는 환자도 볼 수 없을 것 같아 당분간 일을 쉬기로 한 뒤 아들의 수술만 잘 해결되길 기도했어요. 함께한 세월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회복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네요. 무균실에 있으면서 면역 억제제를 한동안 복용해야만 했어요. 완전하게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서류 봉투 한 장은 제 마음을 떨리게 만들었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보고 싶어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뜯어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유전자 검사 일치 서류를 살펴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아들과 저는 99% 불일치로 나왔고 긴 세월 동안 아내는 그동안 저를 속이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알지 못하게 홀로 장례를 급하게 치러야만 했었는데 그때도 아내와 함께한 세월 허투루 보낸 적 없었기에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보여주는 진실에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행복하게 안으며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던 신생아였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만 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이 있는 병실에 찾아가 문을 열자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바라봐주는 모습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오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병원에서 태어나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만 설명해 주었네요. 차마 우성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저만 입 다물면 아들과의 관계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저와 다른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네요. 자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장례 또한 함께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나 봅니다. 아들에게는 더 이상의 법적 공부는 그만두게 했어요. 몇 년간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뒤 작은 가게 하나 차려 운영할까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을 쫓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께서 제 입장이시라면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했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올까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아들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마음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